네,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권에 좀 역설적이게도 역대급의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초에는 수천 명의 은행원이 짐을 싸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런 데서 지금 네. 인력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금리가 인상돼서 뭐 예금 다 은행으로 쏠리고 은행 뭐 그 상여금 잔치, 성과급 잔치 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왜 은행에서 인력을 지금 줄여야 되는 거죠? 일단 은행권의 희망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이미부터 NH농협은행이나 우리은행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예. 한 수천 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뭐 과도한 뭐 수익성을 뭐 수익성 잔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인력 효율화도 있고요. 네.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비대면화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와 본 적 있으세요? 한 달이 뭐예요? 거의 1년에 1년에 가깝게. 한 번 갈까? 기억이 그렇습니다. 잘 안 날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 지점에 방문하는 횟수는 매우 제한적이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한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은행 지점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이런 비대면화,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제 미래 고민, 미래 대응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좀 단행하기 위해서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희망퇴직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년에도 지난해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23년부터는 본격적인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도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기업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아예 그 돈을 빌리지 말자, 사업을 축소하자 이런 것들이 또 은행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기 불확실성에도 대비하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희망퇴직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퇴직 이것도 나이를 보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 뭐 50세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나머지 은행 중에는 뭐 82년생 만 뭐 40살 정도부터 희망퇴직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희망퇴직이란 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네, 은행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실적이 은행들이 많이 좋았는데 이 시기에 희망퇴직을 하라고 권고를 한다면 어떤 조건도 좀 많이 줄까요? 네. 퇴직금이나 그런 걸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도 있으실 예. 거고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뭔가 보완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것들 궁금해하시는데 예. 말씀 정확히 하신 것처럼 은행권 이 퇴직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그림 그려야 된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은행 산업의 비대면화 이런 붐은 또 디지털화, 플랫폼화 이런 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바람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런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KB국민은행은 만 50세, 1972년생이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여러 은행들은 말씀하신 대로 82년생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붐도 있지만 특별 퇴직금을 이제 부여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최대 뭐 35개월치 정도의 월 급여를 한꺼번에 정산해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희망퇴직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뭐 한 2,800만 원 가량의 자녀 학자금. 왜냐하면 여기에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올 지불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좀 제공해주고도 있고요. 또 3,300만 원 최대 가량의 재취업 지원금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건강검진권이라든가 그밖에 뭐 300만 원 상당의 어떤 여행 상품권 예. 이런 것들도 좀 제공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퇴직을 권고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원자가 꽤 많을까요? 네, 지원자가 굉장히 그 대상이 되면 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은행에 계신 분들은 나는 왜 희망퇴직의 대상이 아닌가. 예를 들면 예, 예. 아까 뭐 1982년생까지도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네. 10년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니까 내가 나가서 뭔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희망퇴직을 받고 싶겠죠. 근데 정작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대상이 되지만 나가서 뭐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또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대상에 따라서는 나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은행권은 그런 희망퇴직도 받고 있지만 예.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처해져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런 어떤 현상 자체가 체감적으로는 달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도 지금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고 기업들의 인력도 감축할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이런 고용 불안 같은 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네. 그게 또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고용 충격은 아직 안 온 것이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원래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나면 후순위로 고용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우리 은행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충분한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것처럼 고금리 시대의 수혜도 많이 본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퇴직, 공고사직 이런 것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이 너무 높은 금리 이자 상환 부담마저 네. 이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한파는 내년에 찾아올 것이다. 23년 제가 보기에는 1분기 끝자락부터 아마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22년 올해 취업자가 약 8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예. 근데 정부의 전망, 내년 정부의 전망이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80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가량으로 취업자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크게 둔화된다라는 것은 그 실적치를 전망하는 관점에서도 유효한 것이고요. 이게 고용의 한파가 있게 되면 우리 앵커님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결국 고용이 전반적으로 한파가 이른다. 그럼 전반적으로 평균 소득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나는 고용 한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둘의 평균 소득은 줄어들겠죠. 이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22년, 23년에 명목 소득은 줄지 않아도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고물가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 할 만한 그런 국면인데 고용 한파까지 더해지면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실질 소득은 고물가 상황에 더 줄어드니까 매우 어려운 국면에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내년 1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수로 표현한 게 있는데 BSI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한창이었던 한 2년 전 수준으로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상황이. 왜 이렇게 느끼셨을까요, 이분들은요? 저도 이제 기업에 강연을 가거나 여러 미팅 자리에 가면 요즘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합니다. 뭐라고 답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너무나 높아진 금리니까 자금 마련하는데 굉장한 조달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양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 물가 상승 부분만큼은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오르는데 매출은 그렇게 안 올라요. 매출은 줄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텐데 말씀하신 그 지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는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 4분기가 81이었고요. 내년 1분기 전망치가 74입니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밑돌면 어려운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 분기보다도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100을 밑도는 것인데 계속 6분기 연속 100 밑에서 더 낮아지고만 있는 거예요.
갈수록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업 몸을- 실사지수라는 게 그 일반 기업을 지금 운영하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판단을 받고 수치로 나타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소비자들한테 앞으로 소비하겠습니까? 네. 물가 비쌉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예. 기업들한테도 그런 것을 물어봐서 약 2,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조사된 데이터니까 신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포털 사이트, 통계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 이 통계가 잘 정교하게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서 그걸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신뢰성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뭐 변이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특수 제약 업종은 뭐 상황이었다.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네.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네. 내년 보면 또 수출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작년엔 중국에도 계속 막힌, 올해에도 막힌 상황이었고 네. 1%대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저도 지난 10월에 제 경제 전망치가 1.9%임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KDI가 1.8%, 한국은행은 1.7%, 예. 그리고 정부는 지지난주에 1.6% 모두가 1%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제도 KDI 경제전망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예. 2%가 잠재 성장률이니까 그 숫자보다도 밑돈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관점에서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예. 저마다 정의가 다르니까요. 이 경기 침체 국면인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네. 그래서 내년 설비 투자 규모가 마이너스 증가, 건설 투자 규모도 마이너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는 글로벌리 많은 국가들이,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구재 소비가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수출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망한 것도 1.6%로 전망했지만 거기 내막을 들어가 보면 예.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로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내년 경제가 정말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은 1,200원인가? 1,250원이요? 예. 네. 그리고 버스는 1,200원. 카드로 내면요. 예. 근데 이게 각각 300원씩 오른다는 거잖아요. 내년 그렇습니다. 4월 말부터요. 서울시에서요. 네네. 예, 이거 이유가 적자가 되게 심하다고 하던데 서울시에서는 맞습니다. 어떤가요, 상황이? 예, 일단 7년 6개월 만에 네. 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는 소위 말하는 서민의 발 아닙니까? 그렇죠. 서민의 발길이 무거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계속 뭐 7년 6개월 동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7년 넘게 요금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올해 누적 적자로 보면 지하철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공공버스가 6,600억 원, 예. 이 정도 됩니다. 근데 23년 정부 예산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서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됐습니다. 네. 이 무임 손실이 뭐냐면요. 소위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예. 또 장애인 이런 계층에게 무임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무료 않습니까? 승차, 무료로 그렇죠. 타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전체 실제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손실 규모가 9,6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대략 한 2,700억 원 정도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이에요. 예. 대략 한 30%에 가깝습니다. 28.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령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올해 지금 현재 기점으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시에 17.5%가량 되는데요. 이 비중이 25년 되면 20%를 초과합니다. 네. 그때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고령자는 많아지고 무임승차 대상은 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다만
그것이 서민들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서민의 발걸음도 지금 무거워지는 상황인데 또 전기요금, 가스비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 물가에는 또 어떤 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물가는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경로하에는 놓여 있습니다. 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내년 상반기가 4.1%예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하향 안정화는 되지만 이 물가 잡히는 정도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물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많이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거든요. 네. 너무 높은 금리니까. 예. 근데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의 시점도 더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들은 생활 전반에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그것이 높은 물가를 계속 안 떨어뜨리게 만들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도 더 늦춰질 수 있겠다. 23년 내내 금리 인하가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 좋은 기대 예. 그런 것을 좀 갖게 만들기 때문에 더 또 소비자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이죠. 이런 경제가 다 하나하나 고리에 예. 고리를 걸고 이렇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긍정적인 경제 전망으로 네. 뵀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